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제 사례를 가지고 뭐 가설 공사라든지 공사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호이스트카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요 위치까지는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호이스트카를 설치를 하는데 어, 이거를 자기 그냥 임의대로 그냥 설치해서는 안 되죠. 호이스트카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서 소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호이스트카의 가장 주된 임무가 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인력 이동입니다. 그 사람이 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뭐 40층 공사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거 걸어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 엘리베이터 대용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호이스트카를 이제 설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재들을 옮겨야 되겠죠. 그를 타워 크레인으로도 옮겨도 되는데 타워 크레인은 할 일이 많죠. 뭐 무거운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호이스트카로 옮깁니다. 양중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인력과 자재를 옮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인력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이 정도 사이즈 건물 같으면은 출근하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마감 공사 이런 거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뭐 예를 들어서 2층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3층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5층에서 일하는 사람 뭐 40층에 일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근데 출근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이게 막 밀리는 거 없이 원활하게 인력 수송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걸 감안해 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자재 수송을 해야 되겠죠. 필요 자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 건물들에는. 그러면 다 호이스트카 뭐 큰 거는 타워크레인으로 하겠지만 작은 것들은 호이스트카로 이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재 중에서 이 건물 같으면 제일 큰 게 뭐였을까? 조그만 자재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호이스트카로 옮기는 자재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보통 커튼홀이 제일 크죠. 커튼홀은 한 층 단위로 보통 제작을 하죠. 물론 뭐 상계층 단위로 모양 때문에 외형 모양 때문에 뭐 1층에서 3층까지 한 개, 3개층을 하나의 커튼홀로 묶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외관 모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자인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한 층에 하나씩을 하죠. 그죠? 그래서 1층 슬라브에서 2층 슬라브까지 그냥 한 층에 하나씩 보통 호이스카를 커튼홀을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호이스트카로 커튼홀 자재를 옮겨야 되는 상황 같으면 커튼홀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호이스트카 안에. 그럼 규격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제일 큰 자재, 옮겨야 되는 자재들 중에서 가장 큰 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 상황을 보면은 요 내부 있죠, 내부. 내부에 있는 호이스트카, 요거는 나중에 엘리베이터 자리에 요다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철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임의대로 확장시킬 수가 없죠. 커튼을 일로 넣어야 되는데요. 일로 못 넣죠. 왜냐하면은 요 조그만 공간, 나중에 엘리베이터 들어올 자리에 호이스트카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재가 뭐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더 확장시킬 수는 없죠. 코압벽이 딱 규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외벽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는 바깥으로 크게 키울 수 있죠. 조금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호이스트카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뭐 자재 옮겨야 되는 자재들 중에서 제일 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호이스트카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어,
장비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장비 선정 시 고려 사항에서 인력 자재 효율적으로 양중해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출퇴근 시간에 밀리지 않고 이동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자재는 어떻게 가장 큰 거 옮겨야 되는 자재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재를 옮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크기로 이제 호이스트카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비 운영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장비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 타워크레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이스트카도 그렇고 무한정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최소한의 장비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카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루에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건물은 이 건물은 45층 정도 됐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것을 저층부하고 고층부로 분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어파트가 안쪽에 있는 거죠. 아까 건물 안쪽에 있는 거 유니트 파트 그러면 외부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몇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코어파트하고 유니트 파트를 동선을 분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코어파트, 유니트 파트, 그러니까 내부용, 외부용 호이스트카를 출퇴근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는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어파트에 호이스트카를 원활하게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서 세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는 안 되죠. 몰리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코어파트와 유니트 파트 외부에 호이스트카를 전부 다 그러면 출퇴근용으로 한 20분 사용하고 또는 30분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 내부용은 인력만 이송하고 그 다음에 외부용은 자재만 운송하겠다, 양중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현장 상황마다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한번 할 때 1층에서 45층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1층부터 20층 갔다가 이러니까 이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저층부 고층부를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워서 호이스트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외부 호이스트카나 내부나 이제 소요 계획을 세웠는 거죠. 소요 규격은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면은 양중 자재의 최대 규격을 알아봤습니다. 호이스트카로 옮겨야 되는 자재 중에서 최대 규격 이 회사에서는 알아보니까 역시 커튼홀이었네요. 커튼홀이 2100에 3200입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호이스트카를 3500, 2300으로 2300에 3500으로 이제 만들었는 거죠. 이제 만들어서 외부에 갖다 놨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중 높이 이런 것도 호이스트카는 필요하죠. 그래서 양중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 최고층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층부 하층부 이렇게 나눴다. 저층부 하층부 같은 말이죠. 저층부 고층부로 나누었다. 분리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호이스트카 소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출퇴근 시는 작업원 위주로 양중을 하고 그다음 자재 양중은 이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했네요. 회사마다 다르죠. 커튼홀, 서커보드, 유리, 창호 이런 것도 창호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 호이스트카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호이스트카로 옮겨야 될 자재 리스트들을 쫙 다 뽑죠.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 자재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용은 내 마음대로 확장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내부용은 딱 규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인력들 운송하는 데 쓰면 되겠죠. 그 외부용 내 임의대로 좀 조정이 가능한 것들은 이 규정을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이스트카의 고속이냐 저속이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죠. 고속으로 쓰는 거하고
저속으로 섞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이면 좋기는 하죠. 근데 저속 써도 되는 데다가 고속 써가지고 뭐 공사비 낭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하는가, 그 다음에 양중 하중을 어느 정도, 여는 2.4톤에 분당 90m 가는 걸로 이제 속도를,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적달하다,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호이스트카, 아까 요 나오네요. 이게 다 호이스트카 운영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 들어가는 거죠. 발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 코어용과 외부용은 좀 차이가 있다, 아까 그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규격이 내부용은 딱 한정돼가 있죠. 요는 1300에 2200으로 돼가 있네요. 속도 40 미터, 분당 40m. 그다음 양중 하중은 1톤 12인승. 그죠? 소자재로만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무거운 거는 안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양중 하중이 1톤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더 무거운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그만 자재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뭐 인력들만 옮겨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호이스트카 운용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타워크레인도 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어느 자재를 어느 정도 쓸 건지, 그래서 몇 대가 필요하고 반경 이런 걸 보고 다 계획을 잡는 거죠. 그거에 맞게 최소 규정으로 이제 타워 크레인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타워 크레인도 너무 많이 무한대로 많이 할 수는 없죠. 계획을 짜보고 최소한의 필요한 타워 크레인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죠. 타워 크레인도 보통 하청주 가지고 이제 그 타워 크레인 회사에 빌리죠. 비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높이 따라 다르지만도 그 장비 기사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보통 뭐 저 40정 이러면은 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막 이렇게 되죠. 금액은 좀 차이 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면 공사비가 낭비되겠죠. 호이스트 카도 비쌉니다. 뭐 길이 따라 다르지만 뭐 한 뭐 500만 원, 600만 원씩 한 대당 월 그 정도 이제 렌탈 비용을 주고 빌리죠.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속이냐 고속이냐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고속하면 무조건 좋나요? 그럼 무조건 좋지는 않겠죠. 이렇게 소형으로 해가지고 사람만 오고 오르락 내리락 사람만 양종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운송하는데 너무 빠르면 사람 이거 좀 뭐 머리 아프고 좀 별로 안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높지도 않은데, 높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속도는 돼야 되겠지만 층이 낮다 이러면 고속으로 굳이 할 필요 없죠. 이런 계획들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세워주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나면 호이스카를 이제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콘크리트 타설 계획이죠. 도면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이것은 타설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한번 볼까요? 이게 45층 정도 된다고 하니까 펌프카로 치는 게 제일 빠르죠. 제일 빠르고 공간도 펌프카 치고 나면 공간 옮겨버리면 되겠죠. 펌프카 옮기고 나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펌프카가 제일 좋긴 좋죠. 편하고. 근데 펌프카는 이제 길이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현장에서 몇 층까지 계획을 잡았나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펌프카로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콘크리트 펌프카 운영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CPB를 썼네요. 이거 펌대를 써가지고 이제 앞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콘크리트 타설하기에 좋은 펌프카는 이 길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층까지 펌프카 친다 하면 못 치죠. 그죠? 보통 뭐 한 5층 그 정도까지는 이제 펌프카로 치죠. 그 위로는 전부 다 봄대를 쳐가지고 펌프를 밀어 올려야 됩니다. 밀어 올려가지고 압으로 해서 밀어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받아서 콘크리트 치는 거겠죠. 높이 30층짜리를 펌프카로 치려고 하면 못 치죠. 그래서 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층까지는 뭐
범퍼카로 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붐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밀어 올렸겠죠. 범퍼카 칠 때 위치는 여기, 이동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계획을 세웠는 거죠. 그래서 뭐 붐대 하려면 붐대 위치 이런 것까지 계획에 다 세워져. 그 다음에 저렇게 장비 계획은 세웠고, 콘크리트 탓을 할 때 우리가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제 이 현장에서는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고층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고층이기 때문에 하중을 계산해 보면 이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예를 들어가 5층짜리 건물 짓는데 하중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1층부터 5층까지라고 보면 1층이 제일 많이 받죠. 1층 두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5층일 때는 뭐 예를 들어가 뭐 200mm다 벽 두께가, 아니면 뭐 기둥 두께가 200mm다 이렇게 되면은 한 50층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층 기둥이나 벽 두께가 아까 5층에 200mm보다 훨씬 두꺼워지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두꺼워집니다. 일정한 하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께로 양으로 이제 두껍게 해야지 그 필요한 하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벽이 자꾸 두꺼워지고 기둥이 자꾸 두꺼워지면 쓸 공간이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서 두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 똑같이 한 200 정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200 안 되면 뭐 300이라도 조금만 더 늘어나도록 하는 거겠죠. 벽 두께, 기둥 두께가 뭐 한 200 정도 돼야 되는데 건물이 한 50점 가다 보니까 벽 두께가 뭐 800, 뭐 계산해 보니까 뭐 800이라 해야 된다. 벽 두께가 1000이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뭐 내부에 쓸 공간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서 두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고강도 필요성은 뭐냐? 연직 하중으로 인한 단면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거죠. 단면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에 맞추다 보니까 단면을 확대시키지 않고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다 활용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벽 두께가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거겠죠.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낮은 물 시멘트비가 좀 낮습니다.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신에 유동성은 좀 우수합니다. 내구성이나 수밀성도 좋고, 그 다음에 제로블리나 블리딩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뭐겠습니까? 비싸겠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일반 콘크리트보다가. 이런 거 다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비쌌겠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한 400 정도 넘어가면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했는가 한번 볼까요? 기준청 되는 거 코아 쪽에서는 뭐 270 정도 썼고, 유니트 쪽에서는 지하층은 좀 낮죠. 360.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는 게 위층이 아니고 밑층에 밑으로 갈수록 고강도가 돼야 되겠죠. 밑에 층이 하중이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쪽에 500 썼고, 그다음 10층에서 한 20층까지는 뭐 450, 그 다음엔 400 정도 썼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비싸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는 거겠죠. 목적은 단면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 거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 이 현장에서 아이파크 짓는 회사에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는 적용 취지가 뭐냐? 단면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그 다음에 뭐 최적의 배합을 도출했네요. 연구 엄청 많이 해가지고 됐죠. TFT를 구성해가지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최적의 배합을 구성해 보니까 아까 그 강도였다. 그 다음에 모컵 테스트도 해봤다 이 말이겠죠. 모컵 테스트가 뭡니까? 현장 조건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가 테스트 해보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뭐 성능이 그만큼 품질 성능이 나왔는지 시공성이 우수한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겠죠. 다 해보고 나니까 결론은 아까 앞에서 뭐 500, 450, 400 이런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는 게 좋다. 그 이제 결론이 내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 겁니다. 그럼 고강도 콘크리트를 썼을 때 이제 중점 항목은 뭐냐? 설계 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설계할 때 필요로 하는 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 그 뭐 건설 현장 조그만 현장에서는 잘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노하우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려고 하면은 그냥 일반 콘크리트로 일반 현장에서 탓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품질의 종합적 평가를 해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뭐가 다른데요? 그럼 아까 이런 것들이 달랐죠. 여기 있잖아요. 특성,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 낮은 물 시멘트 비고, 그다음 유동성이 우수하고, 뭐 이런 거 재료 분리나 블리딩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약간 다릅니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콘크리트들하고는. 그래서 어떤 노하우들이 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약간 다르다 했으니까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겠죠. 그죠? 일반 콘크리트들하고는 조금 다른 품질 다른 관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400, 500, 400, 450, 500대는 이런 고강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초기 압축 강도가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 100 정도 나올 때까지는 뭐 품질을 목표로 이제 삼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거겠죠. 초기 강도가 어느 정도 일정 강도 이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보통 초기 강도가 발현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겨울에 칠 때죠. 겨울에 치면은 이게 좀 얼 가능성이 있죠. 동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에 예를 들어가 뭐 영하 10도에서 탓을 했다.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안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콘크리트 쳤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춥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관리들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고강도 콘크리트들은 이런 관리 계획들을 세워서 관리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일반 콘크리트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서 콘크리트 관리하는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도 보면 3년씩 걸려죠. 골조도 뭐 1년 넘게 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있죠. 서중 콘크리트. 그 다음 추울 때 칠 수가 있죠. 한중 콘크리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봄, 여름 보다가 봄, 가을 보다가 선선한 날씨 콘크리트 양성되기 좋은 환경인 봄이나 가을에 치면은 뭐 그렇게 품질 관리를 할 일이 뭐 엄청나게 많고 이렇지는 않아죠. 근데 반드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를 칠 일이 있죠. 안 치면은 뭐 제일 좋지만은 안 치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전없이 기다릴 수는 없죠.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긴 합니다. 완전히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은 안 하지만은 그런 날이 아니고 웬만큼 춥고 웬만큼 더우면 이제 다 하죠. 하지만 대신에 뭐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콘크리트에서는 뭐가 들어가 관리라 하면은 겨울이건 여름이건 간에 서중 콘크리트건 뭐 한중 콘크리트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 관리.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름에 치는 여름에 서중 콘크리트는 물이 어떻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더우니까 물이 너무 빨리 증발되겠죠. 날씨가 더우니까
너무 빨리 정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랙이 가겠죠. 적절하게 양생되면서 천천히 정발이 돼야 되는데 급격하게 정발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생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다 정발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크랙이 가는 거죠. 양생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서중 콘크리트에서 관리해야 될 핵심이죠. 한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겨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하 20도에 콘크리트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문제되는 게 뭐겠습니까? 동결, 얼어버리죠. 콘크리트가 얼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양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망치가 때려보면 깨져버리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얼어버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또 어느 게 제일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면 됩니까? 또 문제되는 게 뭐겠습니까? 초기 강도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기 강도가 발현이. 날씨가 추우니까 양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이 어느 정도 열을 내서 어느 정도만 내야 되죠. 천천히 양생이 돼야 되는데 양생 자체가 안 되는 가지고 초기 강도가 발현이 안 되는 거겠죠. 얼지는 안 하더라도 그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